하이킥. 뉴스? 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돈도 있는 법입니다. 지난 2016년 IDS 홀딩스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이 남긴 말입니다. 환율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2,0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이 금융투자 사기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 경찰 등의 광범위한 개입 정황이 두드러졌습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등 유명인이 보증하는 연설이나 영상 등이 등장했고, 국회의원 전현직 보좌관들이 곳곳에 로비 창구로 나선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형 금융사기 사건 수사에서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건 기본입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뇌물수수 연루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검찰은 1,000억 원이 넘는 돈의 사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뇌물을 받은 경찰관 등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정작 주범 김성훈에 대해선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아서 입막음을 했다는 의심도 일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진실규명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4년) 만에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수감 중인 김성훈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번에는 김성훈의 입을 통해 정관계, 법조계 검은 손들의 실체를 밝혀낼지, 아니면 여전히 밝힐 수 없는 돈과 사람들이 있다는 실토에 다름없는 불기소 처분권을 휘두를지 피해자들과 함께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건 보수건,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금감원이든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고 범죄 피해를 방조하는 이들은 결코 숨겨줘서도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조희팔, 주수도, 김성훈, 김봉현, 김재현, 윤석호 등 파렴치한 사기범들은 공직과 권력의 비호 없이는 결코 세상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없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벌써 코끝을 찡하게 하는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들으실 노래는 영화 007 스카이폴 OST 중에서 아델이 부르는 스카이폴입니다. 네, 아델이 부른 스카이폴 듣고 오셨습니다. 1727님, 표디 화이팅,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논산에서 조수님 보냄, 조수님님 고맙습니다. 5511님, 007 노래 들으니 숀 코넬리 부고도 떠오르고 그렇네요. 영화에선 항상 그래도 의로운 편이 승리하던데 현실은 어째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라도 만드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007 제임스 본드 중에 최고가 숀 코넬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실에서도 의로운 편이 승리하는 일이 꽤 있죠. 또 앞으로도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함께 노력하고 지켜보죠.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월요일 고정 코너인 편집장 대 편집장은 하루 쉬고요. 대신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사전투표 인원이 이미 지난 대선 총투표수의 3분의 2 수준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투표율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정치 지형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달라지는 정치 지형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접하는 언론 보도를 보면요, 현재까지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점치는 목소리가 계속 우세하게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주요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전문가로서 교수님, 현재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요즘 얘기되는 것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존에 나온 여론조사를 평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평균을 내는데요. 네. 지금 전국 지지도는 바이든 후보가 7.2%, 한 지난 일주일상에도 한 7% 내외에서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요. 네. 물론 이전 한 20%까지도 트럼프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었는데 많이 좁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선거를 지금 이틀 앞에 놓고 여전히 7% 이상을 지금 이기고 있고요. 예.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 선거라는 것이 경합주의 선거죠. 네. 나머지 주들은 사실 민주당, 공화당의 지지세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때로는 민주당, 때로는 공화당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국 최종적인 결과랑 연결되는데요. 네. 그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6개 주, 흔히 남부의 3개 주, 그리고 러스트벨트, 세락한 공업 지역의 3개 주를 얘기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뭐 상당 부분 붙어 있습니다. 3.2% 전국 그 6곳 평균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특히 남부의 3개 주 같은 경우에는 뭐 1%, 2% 내외 정도로 격차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체 미국 선거인단 538명 중에 270명을 가져가면은 이기는데요. 네. 여태까지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의 수가 216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직 넘버 270에서 54명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네, 말씀드린 그 6개 경합주와 경쟁 지역들을 종합해보면 바이든 후보가 4%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앞서고 있는 지역의 선거인단 총수가 62명이 됩니다. 예. 그냥 확률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역시 바이든 후보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이틀 남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틀 네. 동안에 혹시 어떤 변수나 또 바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2016년에도 마지막 한 일주일 사이에 뒤집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저는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은 예. 2016년에 비해서는 지지율 격차가 큽니다. 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당시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전국 지지율 격차가 2.0%, 2%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예. 지금 말씀드린 7% 이상의 지금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주요 그 6개 경합주 지지율이 당시에는 1.6%였는데 지금은 3.2%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동층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2016년에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중에 13%가 바로 전주에까지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었는데 네. 지금은 부동층의 비율이 2%, 3%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아하. 또 하나 요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네. 4년 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 사이에서 서로 간에 그 통합이 되질 못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호감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 비호감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그렇진 않고 또 버니 샌더스도 지금 열심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화당 지지층의 분열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그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트럼프를 2016년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네. 지금 코로나19 대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 지지층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요. 또 하나는 도시 외곽에 사는 백인 여성들, 네. 그 백인 여성들이 2016년 선거에서는 트럼프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큼 호감도가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한테는 과연 네.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적으로 좀 여쭤볼 것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이 한미 간 안보 핵심 현안 협의에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도 나오고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방위비 분담금이
많이 올라가거나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는 다들 다 모든 영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의 차이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방위 분담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달에 발표한 집권 2기 어젠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미군을 집으로 두겠다라는 거고요. 외교 분야 첫 공약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공약이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게 외교 정책 두 번째 공약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50%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뭐 그 이상도 지금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비용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네. 또 2기가 되면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말릴 사람도 없고요. 미 의회도 뭐 더 이상 미 의회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으니까 네. 아마 자기 어젠다를 확실히 더 강력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최근 바이든 후보가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구상도 드러내고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대단히 이례적인 모습 같은데요. 예.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와는 차별화된 그 동맹 정책을 표출했는데 이거 이유를 혹시 짚어주신다면 뭘로 보십니까? 뭐 그 바이든 후보의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이 지난 3년 반 동안 무너졌던 미국의 가치를 지금 재건하겠다. 네. 그러니까 다자주의를 다시 복원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후보의 계속 강조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방위 분담은 사실은 민주당이 이전까지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 의회가 이 비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했고 뭐 이 방위 분담이 확 쉬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물론 그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증액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름대로 동맹을 존중하면서 협의를 통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문제 역시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좀 우리에게 안심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뭐 빼겠다라는 것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그러한 차이를 보고 계십니까? 주한미국 감축 문제는 좀 저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이거는 그렇습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의 감축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주동 미군도 11,000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6,400명을 예. 이 본토로 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원칙에 따라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주에 배치된 미군의 숫자를 줄이겠다. 대신에 그 전진 배치된 미군을 상당 부분 미국 본토로 귀환을 시키고 그리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재편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 빨리 투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동맹국가 네트워크, 그 동맹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우겠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어떤 전진 배치된 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능력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28,500명 주한미군의 숫자는 변동될 가능성은 있죠. 대신에 대비태세는 증대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아하, 예. 교수님 그리고 또 하나 관심 끄는 것이 아무래도 북한 비핵화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나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다른 미국 대통령에 비해서 김정은이라든지 북한 당국과 협상하고 만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혹시 재선이 된다면 이 문제만큼은 조속하게 해결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특히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 한국 전쟁을 끝낸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게 종전선언이 됐고 뭐 평화협정이 됐고 어쨌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북한한테 상당 부분 달려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는데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작년 10월에 북한과 미국이 마지막으로 실무회담을 할 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하는 이 장벽을 굉장히 높여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미국이 선 조치를 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북한이 이걸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입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해오지 않았습니까? 원칙에 입각한 외교,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원칙에 입각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방법이 이전과는 좀 다른 그런 예외적인 방법이고요. 미국이 원래 했던 것은 실무회담을 하는 거죠. 실무회담을 해서 비핵화의 목표를 정하고 로드맵을 만든 후에 그리고 필요하면 정상 간의 만남을 갖는다. 네. 그것이 원칙에 입각한 외교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근데 뭐 바이든 후보 측도 좀 유연성은 있습니다. 왜냐면요. 바이든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외교안보 전문가가 지금 2,000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워킹그룹이 20개가 돌고 있는데요. 그만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하지만 또 반대쪽 스펙트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선거 끝나고 6개월 정도의 어떤 검토 후에 또 누가 그 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좀 달려있고 역시 이것도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네,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나서는 탑다운 방식을 계속 유지해왔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스타일이 좀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지금 교수님 설명처럼 소위 말하는 바텀업, 실무진 협의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예. 김정인 위원장이나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원하는 것은 뭐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 네. 바보드의 책을 보면 친서의 그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식 표현에 하면 순회회동으로 결정을 큰 통큰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게 분명하죠. 네. 근데 뭐 이거는 북한도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도 상정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게 네. 북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었으면 대부분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이고 네. 또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늘 보였거든요. 예. 그 더군다나 얼마 전에 10월 11일 날 보여줬던 화성 16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번도 그 시험 발사를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글쎄요 좀 조심스럽지만 1월 20일 전후해서 미국 그 전환기에 행정부 전환기에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북한이 협상력을 확보하고 레버리지를 갖추기 위해서 도발을 할 가능성 짚어주셨는데 미국에서는 과연 그런 도발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 너희들이 그만큼 위험하고 중요하니 신중하게 대해줄게 이렇게 나설까요? 아니면 어떤 반응을 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것도 지금 좀 그 바이든과 트럼프에 따라 다른데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했던 이른바 레드라인 금지선을 넘는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반면에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부 교체이기 때문에 네. 좀 당장 뭘 하기는 어렵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캠프에 굉장히 많은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식으로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강경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강경 파악 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북한도 그걸 다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셈법이 좀 복잡할 거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시 남한 정부를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압박하기보다는 한국을 또 압박하는 아하. 그런 또 전술을 쓸 가능성도 우리는 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또 북한 이슈까지 또 어려운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의 대중 정책인데요. 예. 트럼프는 지금 한쪽으로는 그 무역 전쟁을 중국과 벌이고 또 다른 쪽으로는 군사적인 봉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미국을 택하느냐 중국을 택하느냐 그 선택을 강요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변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 물론 큰 틀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강력한 대중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 민주당 정강 정책 2020 이번에 나온 걸 보면은 결코 공화당에 못지않게 강경한 입장이 계속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차이를 보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른바 일방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다자주의를 계속 부정을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다자주의를 얘기를 했어요. 뭐 쿼드니 쿼드 플러스니 해갖고 협력해서 반중 전선을 만들자. 그랬더니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우방국들이 사실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자기 모순이니까요. 네. 그 행정부가.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다자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다시 한번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갖고 오겠다 얘기를 하면서 네. 자유주의의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협력하겠다. 이미 바이든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상회의를 지금 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가치를 갖고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상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면 훨씬 더 우리의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분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걸 다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겠죠. 네. 네, 지금까지 바이든, 트럼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 군사적, 안보적인 영향이 미칠지를 차분히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주마다 뭐 투표 마감 시간 또 뭐 시차도 나고 그래서요. 더군다나 이제 사전 투표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언제쯤 교수님께서는 당락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4일 공시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2시 정도가 되면은 네. 경합주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남부의 주의 그 개표 상황이 밝혀집니다. 아하. 그래서 1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박빙이면 네. 나머지 그 경합주, 그 북쪽에 있는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는 이 개표가 사실 우편 투표의 개표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초박빙일 경우에 개표가 수일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이죠. 예, 지금 그러게요. 이 과정에서 이게 뭐 우편 투표는 벌써 부정 선거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네. 만약에 승복 안 하고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문제, 뭐 대법까지 가서 판결이 나오는 수도 우리가 대비는 할 필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또 교수님의 분석 인터뷰 좀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MBC 라디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곡인지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가난한 유생 집안에서 태어난 점에산 대동창이전과 호남 동이단을 결성하여 너를 위해 네, 어떠셨습니까? 이 노래는 전북 장수군에 있는 버남초등학교 동화분교 학생이 작사 작곡을 한 전해산이라는 곡인데요. 초등학생이 작사 작곡을 하게 된 데는 그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인 김수현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려드린 전해산 노래를 학생이 만들었잖아요. 네. 어떤 학생인가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 6학년 최민준 학생입니다. 아, 최민준 네. 작곡자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작사 작곡자요. 작사 작곡자. 네.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이 노래 작사 작곡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이 조금 도와주진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같이 수업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고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글쓰기 수업이 5년간 있었어요. 아, 2015년부터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전해산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작곡은 작곡 시간에 네. 2번 정도 작곡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와, 이게 살아있는 교육인 것 같은데요. 이 네. 곡 이름이 전해산. 이 전해산 사람 이름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전해산은 본명이 전기홍이고요. 네. 호가 해산으로 이 전해산 장군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의병장이셨던 네. 그 전해산 장군에 관한 내용인데 예. 그분이 이제 이 호남 지역에서 대동창의단하고 호남 동의단을 결성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셨던 분인데 그런 투쟁하셨던 그 과정이었던 그 용맹한 정신과 그의 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던 내용을 노래에 담은 내용입니다. 아,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역사적 노래네요. 네. 그 동화분교 학생 수가 모두 전체 15명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이 15명 학생들 중에 최민준 학생 말고도 또 작사 작곡을 직접 한 학생들 또 있다면서요? 네네. 저희
학생이 이제 15명인데 그 중에서 4학년부터 6학년이 한 곡씩 작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3학년도 참여한 학생들이 있고 총 6곡을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예. 이 지역에 장수익 일본군과 맞서 싸우셨던 분 말고도 네. 일본 일제시대 이제 백용성 스님, 한영훈 선생님과 함께 민족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그 백용성 스님을 작곡했던 배서준 학생 4학년, 네. 그 용감한 농계 박정은 5학년, 동화호 풍경을 등굣길의 아름다운 동화호를 관련해서 노래 불렀던 오경은 학생 5학년, 네. 그리고 금강의 바로 이제 뜸뽕샘 6학년 박동훈 학생 총 그리고 동생들 가족 간의 관계 내용을 담은 3학년 2곡이 또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의병장이나 혹은 독립운동 하신 위인들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네. 풍광, 풍경, 살아가는 이야기를 네. 담은 노래들도 있네요. 네. 그런데요, 선생님, 학생들이 이렇게 노래를 작곡, 네. 작사한 것은 그냥 교육적 차원만이 아니라 뭐 또 낭만적이고 멋을 즐기고 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유가 있으셨다면서요. 네. 저희 학교가 지금 15명이기 때문에 예. 매년마다 이제 1학년에 몇 명이 들어올까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 학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동아분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또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들이 뭘까, 이 자연 환경을 이용한 교육 방법도 무엇일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럼 더 이상 신입생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학생이 없어지니까 폐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군요. 아무래도 그런 논의 자체가 나오는 게 저희는 두렵죠.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노래를 작곡하는 거 말고 앞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네. 프로젝트들을 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생태 체험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는 직접 봄에는 이제 계절별로 봄에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어서 여름에는 그 수확한 이제 농작물을 뭐 같이 먹고 뭐 토마토, 고추, 상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가을에는 홍시 만들기, 겨울에는 그런 농작물을 나누는 거 지역 어르신들하고 나누고 공연도 하고 예.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리코더 합주단 이렇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를 다 갖추어가지고 대회도 작년에 나갔거든요. 올해는 예. 안타깝게도 못 나가지만 네, 그런 프로젝트 학습도 진행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한 학년 한 명인 학년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체 학생이 다 모여서 학교회 때나 그럴 때 1년간 또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해요. 뭐 거창한 프로젝트는 아니더라도 네. 저희 학교에 뭐 동이산이라고 강아지 2마리를 교무실에서 키우거든요. 그 아이들의 예. 2살 먹은 아이들이 1년 동안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나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과정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많이 잘만 알려진다면 이런 네. 멋진 살아있는 교육 받고 싶어서 학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들이 네. 좀 효과가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기본적으로 온 친구들의 경우는 네. 또 운동장에서 많이 못 뛰어놀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 여기 보내신 부모님들 기본적으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 누굴 이기느냐 이런 공부보다는 네. 아이들이 마음껏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아하. 그래서 정말 체력이 정말 강해졌어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다 보니까 비타민의 수치가 많이 이제 늘어났다. 건강해지겠네요. 네. 예. 그리고 그 공기부터가 우선 좋고요. 미세먼지 별로 없고. 네. 네네. 그리고 개별 한 명 한 명을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뭘 잘할 수 있는지를 더 보고 네. 그리고 밀착해서 그 아이가 1년간이 아니라 꾸준히 그 아이가 잘하는 점을 개발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선생님께도 이제 안내해서 네. 구체적 1대1 교육이 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말 멋진 학교 같은데 문제는 학생 수가 늘어야만 폐교를 막고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졸업할 6학년 학생은 몇 명이에요? 이제 2명입니다. 2명이요. 네. 그러면 2명이 줄어들면 13명이 되네요. 네. 신입생이 들어오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네, 아직은 저희가 찾고 있어요. 찾고 있으시고. 네. 근데 유치원 학생이 네. 3명인데 그러세요? 아직 6살이어서. 아이고, 7살 유치원생은 없고요. 네, 그래서 아직 안타까워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참 자녀들의 건강과 또 인성 발달, 또 친구들과의 우애, 이 전인 교육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좀 이 유학 전학을 해오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놈이 가정에 보통 홀로인, 그러니까 예. 아이들 자녀가 하나인 가정이 많잖아요. 네, 한 명이 네. 있는 가정이. 그런데 여기는 형하고 동생 간의 우애가, 그러니까 네.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 함께 회의도 하고 또 체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체력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아하. 그런 배려를, 형제 간의 배려를 네.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3년간 우리 동아분교 학생들하고 함께 하셨잖아요. 네. 예, 그 아이들에게 네. 음성 편지를 쓰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얘들아, 선생님 별명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너무나 고마워. 또 핸드폰에도 음악의 어머니로 저장해둔 친구들 너무나 고맙고, 너희들과 동아분교에서, 우리 행복금도 동아분교라고 하잖아. 정말 그래서 너희 3년 동안 너희들의 많은 꿈과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양한 방법들로 지원해줬잖아. 그런데 너희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해서 너무나 기뻤지만 더더욱 감사했던 것도 너희들 통해서 선생님의 꿈과 재능도 발견할 수 있어서 덤으로 얻은 느낌? 난 너희들 만나서 선생님이 정말 행운인 것 같아. 고마워. 네, 선생님,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 격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그중에 4936님은요, 제가 거기 네. 이사 가서 아이들 입학시키고 싶지만 모태솔로인 게 아쉽네요. 이러셨어요. 아마 다른 학부모들도 같은 마음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조금 기대를 해보시고요. 네. 예, 폐교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는 전북 버남 초등학교 동화분교 김수현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화분교 학생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꼭 계속해서 신입생 들어오기를 저도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작은 동산 위에 올라보면 우리 학교 한눈에 다 보이네. 세상에서 제일 칠 때까지 그 위치가 당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엄마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꼬리뼈가 부러지셨어요. 아버지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매일 마트에서 옷 장사하시는 걸 도와드리려고 티켓을 취소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머물면서 물건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고 온갖 고객들과 흥정을 해보세요. 바쁘지만 알찬 생활은 도시의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준다. 나는 단지 아무 말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새로 수입한 코트를 다림질하느라 바빴습니다. 증기티. 2. 테이블이 주변 소음을 가려줍니다. 갑자기 마구간에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캐시오 재킷 안에서 결승전을 보았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틀에 나는 값싼 천 두루마리와 군중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너무 날카롭고 차갑고 창백하고 길을 잃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카운터로 가서 천을 테스트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폴리에스테르 셔츠. 그 움직임, 반사, 표정은 마치 제품을 살펴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 나는 아이즈 위에 다리미를 내려놓고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입고 있던 평상복을 바라보며 내 손을 아래로 미끄러뜨리고 이 단계까지 얼굴에 멈춰서서 여전히 뒤돌아볼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약간의 동정심이 섞여 있었다.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갑자기 이해했다. 그는 나를 받아들이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옷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손에 묻은 셔츠를 가볍게 털어내고 침착하게 말했다. 추 선생님,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족을 돕습니다. 그 사람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놀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말을 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다음 단계는 다산.